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데 어떻게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 서울에서 오다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선. 안 나와요. 자,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이호선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쭉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우리 이제 수성구 안에도 쭉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 또 놀기 좋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인성심리연구소 또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렇게 두 군데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뭐 아침마당, 기분 좋은 날, 좋은 아침, 또 EBS 부모, 또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뉴스는 YTN, 연합뉴스, MBN, JTBC 하여간에 시키는 건 다 하고 있고요. 또 SBS, CNBC에 2호선의 플랜백이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 MC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일단 저하고도 짧게 인사를 나누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들이시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역시. 자, 야, 대구가 뜨겁네요. 세상에 우리 교육관님 선거 나오셨어 지금. 자, 인사를 나누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열심히 다들 인사를 나누시는데 그 와중에 뵈니 인사 나누는 방식이 좀 그룹이 좀 나누어져요. 좀 그룹핑이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인사 나누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막 손발을 막 쭉쭉 뻗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인사하시는 분들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 적극성 끝내주고요. 주도성 어마어마하고요. 또 이런 분들은 오지랖도 끝내주는 동시다발적 효과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주도성과 적극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일생까지 쭉 밀고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두 번째 그룹도 조금 계세요. 이건 성격적인 것도 있고 또 여긴 경상도니까 가능한 일인데 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마음은 간절한데 손발이 발사가 안 되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인사할 때 보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말씀드리죠. 약간 우물쭈물 하다가 막상 인사할 때 또 소리가 나요. 이렇게. 그러나 이분들의 눈빛과 몸짓과 수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합쳐져서 언어적 요소만큼의 마음 전달 효과는 내더라. 괜찮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이 계세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몇 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룹을 전문 용어로 쌩까류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어 뭐 그런 건데 괜찮습니다. 삶을 우리가 이만큼까지 이끌어 왔다면 가끔 우리가 모든 자극에 다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마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눈 시간이 불과 3초, 4초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3개의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심리학이 제게 주었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학생들에게 상담과 심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심리 쪽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엄마가 아니었던 것처럼. 제가 원래 대학에 처음 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영문학을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 인생 첫 번째 전환점이라는 걸 좀 맞게 됐는데 그 전환점이 뭐 남들 얘기하는 엄청난 거 아니고요.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난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근데 또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었죠.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등에 붙어있는 아주 뭐 극강의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 제 머릿속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좀 나를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좀 향하고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서 좀 뚜벅뚜벅 오고,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그 심장이 내 옆에 와서 발떡발떡 뛰나.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만한 공부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해법이자 솔루션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심리 공부를 시작해서 한 10년쯤 쭉 하니까 10년쯤 되니 이제 완벽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그 눈이, 그 고개가, 그 발걸음이,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에요.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지 첫사랑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냥 확 그냥. 근데 그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우울감이라는 걸,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도 제 인생에서 그 나지막한 문지방 그거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며 그 난리를 피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가며 넘어야 될 그 수많은 감정의 언덕과 그 관계의 언덕과 그 문제의 언덕들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어떤가 라고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 우리에게는 유형이 있더라. 이를테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이리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뭐 EBS 부모나 SBS에서 나왔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걸 찾아보거나, 애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와 그 기술을 좀 빌려보려고 하더라. 그리고 부부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부부가 달라졌어요, 팥불이, 동치미, 뭐 얼마예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객관적 시각을 거기서 확보해 보려고 하더라.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겠다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은 서점으로 달려가더라.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는데 놀라운 건 뭔가 21세기의 화두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뒤적이고 있던 10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 중에 8권 이상이 심리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더라.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심리학이 우리 삶의 모종의 문제를 풀어줄 해법,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그럴까? 우리 아이들과 살아가야 될 이 긴 세월에 관련된 모종의 해법도 심리학이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심리학 쪽으로 쑥 들어가 보니 심리학은 크게 2가지 주제에 집중하더라. 몇 가지에 집중하더라? 2가지.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로는 변화라고 합니다. 중국어 하세요? Chinese? 여러분,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도 제가 한 9개국어 합니다. 믿음이 적어요. 제가 우리 국어 좀 하고요. 영어 강의하니까 영어 하고요. 제가 이제 독일어는 사전 없이 책 읽을 정도 되고요. 제2외국어로는 제가 스페인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관심으로 그리스어하고 이스라엘 말을 따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랑 중국어 선생님 모시고 공부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제가 중국에 가서 첫 번째 중국어 강연했고요. 망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9번째로 방언이 터지고 방언 하시나? 뭘시나? 알라가 그렇게 하는 거? 여하간에 이 변화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로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어떻게 발음이 되든지 간에 우리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린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린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상담한 지가 한 20년이 벌써 훌쩍 넘었는데요. 한 20년 이상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좀 재주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재주가 생긴다고 보는데 첫 번째 재주는 무엇인가?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만 봐도 지난 세월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뻥이야? 뻥이야? 보이긴 뭐가 보이겠어요? 눈도 나빠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사람, 낯선 자들의 변화를 읽어내는 재주도 하나 생기더라는 거죠. 어차피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나의 변화는 옛날 사진 한번 보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한번 보면 나의 변화는 어렵지 않게 알아보게 되죠. 오늘 만난 낯선 자인 내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분들의 변화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습니다. 5초면 가능해요. 5초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의 변화를 한 번에 짧은 시간 5초 동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지금부터 5초 동안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쳐다볼 겁니다. 잠깐 중요한 건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느냐? 아주 뜯어져라 볼 겁니다. 내가 이번 생에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5초 동안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보시고, 자, 왼쪽도 보시고, 자, 오케이. 자, 사라졌습니다. 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지금 명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뭘 알게 됐는가? 우리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안 생겼다는 거.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사느라고 얼굴이 변해서 그렇지. 그래서 애들한테 야,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아버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이런 거 보여주려고 왕년에 찍어놨던 민증 사진 뭐 이런 거 보여주죠. 애들이 친부모를 찾겠다고 막 가출해요. 우리는 참 많이 변화했고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에게는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주제가 있다 말하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적응이란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변화와 적응 간의 관계를 봤더니 참 놀랍더라. 왜?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한다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좋은 적응을 했다 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좋은 적응 끝에는 좋은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했다 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 인생은 뭐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 있는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시마이, 일본어, 제페니스. 자, 근데 이제 변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인류는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그 변화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류는 우리의 일상적 변화처럼 이 변화를 이어갈 텐데, 인류에서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했던 사람 우리는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모은 책을 위인전이라고 하고 사서는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걸 영웅이라고 부를 텐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영웅 누군지 아십니까? 길가메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길가메시.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 이름을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6,000년 전에 수메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있는 나라였고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인류 최초로 서령 문자를 사용했고 바퀴가 달린 둥근 바퀴가 달린 첫 번째 운송수단을 사용했던 나라, 그리고 법체계를 갖추었던 아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수메르라 나라였고요. 이 수메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처럼 연방국가처럼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세했던 나라가 바로 우르크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우르크의 왕의 이름이 바로 길가메시라는 왕이었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체력이 좋고 또 지략이 뛰어나서 굉장히 정복 사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는가? 잔인했어요. 매우 잔혹했고 이기적인 왕이었고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신들에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들이여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왕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드디어 신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딱 열어서 딱 보니까 길가메시 얘가 너무해. 그러니 어떻게? 얘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신들이 내린 결론은 얘를 가서 혼내줄 만한 사람을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어낸 사람의 이름이 에크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크누. 이 에크누가 이제 만들어져서 땅에 딱 내려올 시점이 되었을 때 길가메시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길가메시 비상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게 됩니다. 꾀를 내게 돼요. 어떻게? 이 에크누가 나보다 지략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신들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얘가 알고 보니 세상 물정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한 명 찾아내서 이 세상에 갓 내려온 에크누에게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을 본 에크누는 사랑에 눈멀고 사랑에 귀멀면서 이 사랑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아시죠? 사랑 호르몬은 3년이면 끝나요. 그렇게 에크누도 3년이 되자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알게 됐죠. 아, 나에게 미션이 있었지? 뭐 길가메시. 그리고 길가메시를 찾아가서 에크누와 길가메시 사이에 아주 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워낙에 둘 다 기량이 좋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질 것 같이 느껴졌던 이 길가메시가 또 한 번 꾀를 내게 됩니다. 뭐라고? 화친을 청하는 거죠. 친하게 지내자. 좀 잘 지내보자. 그랬더니 에크누가 어떻게? 또 오케이 알았어 굿잡 한 다음에 손을 덥석 잡고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우정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근데 어떻게? 신들이 가만히 있을까? 싸우러 내버렸더니 친구가 돼버려? 그 자리에서 바로 형벌을 내려서 에크누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얻게 되었던 길가메시는 서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게 되면서 깊은 침잠 속에 들어가고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했다는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에크누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면서 다시 우르크 원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던 이 길가메시는 처음에 그 왕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잔혹함은 관대함으로 변하고 이 사람이 가진 이기적 특성은 배려로 변하고 이 사람이 가진 가혹함은 사랑으로 변화하면서 이 우르크에서 에크누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가 바로 6,000년 전 아직도 그 돌판에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영웅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영웅 하면 우리가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만나보셨어요? 죽었어. 유명한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곡선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의 출생이 남달라요. 특징이죠. 출생이 남달라. 본인이 왕이거나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신의 아들이거나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랬다가 고생을 시작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고생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영웅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이에요. 그런데 이 영웅이 처음부터 영웅이었나? 아니었죠. 처음에는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왔더니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A 다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A가 아니라 이 A-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영웅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건 영웅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출생이 남다르죠.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별 볼 일 없어. 엄마 별 볼 일 없어. 사돈의 팔촌 다 뒤져도 교육감님 이분들이 처음으로 알았어. 그죠? 그렇다 보니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는 공부도 좀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둘 낳고요. 살림살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의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아유 이젠 살만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점이 오죠. 그러나 마치 하루 해가 저물듯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살림살이도 조금씩 저물어갈 것이고 우리는 아프게 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신이 우리에게 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웅들의 인생 곡선과 우리들의 인생 곡선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웅전을 우리는 왜 위인전을 읽게 되는가? So simple 간단하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 특성이 있다면 꺾인 곡선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거나 유지하는 곡선을 갖게 되진 않을까? 더 괜찮은 삶을 통해 괜찮은 적응을 통해 괜찮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길가메시 이야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가메시 이야기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럽게 안 좋아지네. 이 50견이 가서 팔이 아파 죽겠는데 지우개도 작아. 팔이야. 자, 손이 나. 자, 그런데 저도 많이 변화했죠. 우리의 변화가 그렇듯 저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예, 제가 한 2년 사이에 한 30kg 정도 감량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부모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짬남은 한번 그런 얘기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심장 문제가 조금 심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을 많이 뺐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졌나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를 딱 했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진짜 살 많이 빠졌다. 너 정말 건강해졌다. 그런데 이제 네 키에 맞는 체중으로 가려면 앞으로 6kg를 더 빼라. 태어나 처음으로 의사 멱살을 잡아봤네요. 아직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또 괜찮았던 시절 다이어트 필요 없던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제게도 있었죠. 아유 여러분 제가 또 20대에는 또 몸무게가 또 42kg 믿음이 적어.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딱 3년만 바짝 골았는데 그 바짝 골았을 때 지금의 제 남편을 그때 만난 거 아니에요. 제 결혼한 거 모르셨구나. 여러분 제가 결혼만 한지 아십니까?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도 제 남편이 또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어이구. 박수를 치시는 거 보니까 오빠들하고 살기 힘들구나.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남자 만났을 때 그 남자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었고요. 그 본인보다 3살이 어린. 그 저보다 몇 살이 어린? 5살. 이과. 5살이 어린데 이 여자애가 얼마나 예뻤는지 지나가던 남자들이 돌아볼 정도로 예쁘고요. 심지어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 정말 신은 공평합니다. 얘네 헤어지더라. 저는 너무 좋았지만 이 남자는 이 사랑했던 여인을 놓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 아주 힘들어하다가 매우 늦은 밤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미투 아니에요? 미투 아니에요? 저희는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고 이제 결혼할 시점이 되어서야 그때 제가 알게 됐죠. 그때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왜 떠났는지.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이 남자가 없어도 너무 없어. 저는 없다 인간 중에 그렇게 없는 인간은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 빚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빚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사랑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학철아 너는 몸만 와라. 그랬더니 학철이가 진짜 온리바디 몸만 들고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제 적성과 제 체질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제 특징이 뭐였는가? 제 이 몸이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잖아요. 저는 남편하고 살만 닿으면 바로 배가 불러요. 입덧도 없어. 애 낳을 때가 되죠. 배가 좀 애가 쑥 나와.
저는 큰애는 4시간 만에 낳았고요. 둘째는 30분 만에 낳았습니다. 그냥 이 적성과 체질로 따지자면 전 여기서 강의라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애를 낳는 게 맞아. 그래도 일단 여기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 자, 저희가 처음에 8평부터 살림을 시작했고요. 여기 전세 1,700만 원짜리 자취방이었고, 양쪽 부모님이 돈을 10원도 안 대주셨고 또 결혼도 반대하셔가지고 맨주먹 붉은 피로 딱 둘이 시작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배가 불러서 저희가 15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옛날에 15평 방이 2개였어요. 제가 방 하나짜리 살 때는 빗자루로 바닥을 살살 쓸고 살다가 방 2개짜리 이사를 갔더니 빗자루로 방 쓸었다간 디스크가 나가겠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진공 청소기를 샀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쫙 빨아들여도 집이 넓으니까 막 3시간씩 걸려. 근데 이것도 딱 3일 지나니까 바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름 고 괜히 샀다 싶은 겁니다. 요방에 서가지고 조방을 향하여 입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니까 다 들어와요. 괜히 샀다 싶었지만 이 진공 청소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저도 그거 왜 사고 싶다고 끊없는 거, 그거 다이소 그거, 다이소 이거, 다이슨. 맨날 다이소만 가니. 에이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또 바로 배가 불러 저희가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23평 방이 몇 개? 3개. 여러분 방 3개짜리 살죠? 숨바꼭질을 하면 못 찾아요. 저희 애들 둘 데리고 숨바꼭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것도 딱 3일 지나니까 바로 적응이 되는 겁니다. 숨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마루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나와라, 다 나와.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또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32평으로 전세죠. 그래도 살림 많이 늘었죠. 만 7년 만에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학생복으로 시작해서 32평 전세 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림이 많이 늘게 되었는가? 이때 8평 살 때 온리바디 못 만들고 왔던 학철이는 이때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요. 그래도 살림이 나아졌는데 중요한 건 그건 다 누나 덕이다. 이게 중요하죠. 다 우리 덕이야. 그럼요. 자, 그래서 32평 살아보신 분들만 아는 게 있죠. 여기 살면 화장실이 몇 개? 2개. 저는 평생 화장실 1개짜리 살다가 2개짜리 갔더니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화장실로 가야 되나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딱 일주일 지나니까 갈등이고 뭐고가 없어요. 제가 갈 화장실은 뻔해요. 가까운데 아니면 아들놈이 오줌을 들러서 냄새가 들라는데 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큰아이는 키가 이미 170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 안 커. 큰 걱정이야. 그래도 얘가 이제 만 12세가 안 됐는데도 막 키가 이렇게 크니까 어린데도 막 코털이 밖으로 겨 나오고 겨털이 막 땅에 닿아요. 호르몬이 대 폭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얘네들 둘째도 키가 크니까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사춘기에 빨리 접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이왕 싸울 거 넓은 데 가서 싸워라.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43평으로 이사. 전세 거라 뭐거나 여러분 43평 살잖아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좋았어요. 남의 집이라도 처음 새 집 살아보죠. 그다 8층이죠. 확장이죠. 공기가 또 끝내줘. 앞에도 풀, 뒤에도 풀, 오른쪽도 풀, 왼쪽도 풀. 시내 나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거기다가 준공이 안 떨어져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엄청 무서워요. 원래 28가구 살아야 되는데 2집 사는데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때 엄청 무서워요. 그래도 전 이 집이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주인이 나가래요. 어떻게 해요? 애 벌써 중학교 갔죠. 엄동설안이죠. 돈은 없죠. 갈 데는 없죠.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딱 한 채가 났어. 52평이. 이건 월세예요. 월세. 야, 근데 여러분 월세거나 뭐거나 52평은 살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살아봤잖아요.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여러분 52평 살잖아요. 집에서 길을 잃어. 내비가 없으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도 길을 잃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25평 전세. 멀쩡해 보이죠?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 남들이 제가 막 도우미 쓰고 사는지 아는데 저희 집 도우미 저고요. 저도 헤어 메이크업 뭐 남들이 뭐 제가 막 샵 다니는 줄 알고 전 다 제가 해요. 셀프입니다. 셀프고요. 기사는 있어요. 학철이
양철이. 아유, 양철이. 우리 양철이. 아유, 귀염둥이 깜찍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강북에 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드디어 강남으로. 여러분 반포 자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집에서 저기 멀리 자이가 보여. 요만. 저희 이사간 집은 1986년에 지어진 집인데 이사를 갔는데 뭐 복도식 아파트니까 좁은 건 둘째 치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이소에 뽁뽁이를 팔더라고. 뽁뽁이를 사다가 창문마다 쫙 발랐더니 바람 한 점 안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문제는 밖에 안 보여. 뭐 그래도 뭐 애들 둘 키우고 살기 나쁘지 않은데요. 우리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린 다들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우리 아동기를 보내고요. 23평처럼 우리의 청소년기가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 청년기 32평처럼 지나가고 있고 43평처럼 원대한 꿈 가지고 우리 중년기 시작할 거고 내 중년기는 한 52평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감퇴와 수축의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는 한 25평 정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알죠.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 계속 성장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둘 낳고 손바닥만큼씩이지만 점점 살림살이로 늘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중간에 한번 털썩 주저앉아도 no problem. 왜? 우리는 아직 젊고 왕성하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다음 지점 넘어가는 건 수월치 않다고 말하죠. 왜? 100세 시대. 호모 100. 100세 시대 얘기하죠. 여러분 100세요? 100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우리는 150까지도 산답니다. 이제 우리는 안 죽어.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생각해도 또 150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 150은 너무 많아. 100살에 죽자! 딱 큰 마음 먹고 100살 생일되는 날 민증을 들고 가서 나를 죽여주시오 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호수가 막 30개씩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부활이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응급실에도 있더라고. 작년에 저희 시아버지가 4번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머리카락이 잠깐만요. 머리카락부터 자꾸 근질근질하네. 이게 왜냐면 큰 수술을 4번 하신 거예요. 관상동맥 외술이라고 혈관에서 그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막히면 허벅지에서 혈관 일부를 떼어서 흉곽을 열어서 심장 꺼내 이떼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이거 끝나자마자 위암, 끝나자마자 소장, 끝나자마자 척추 이렇게 수술하고 나셨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건강하시잖아. 올해 90이신데. 근데 치매가 와가지고요. 저보고 누나래. 저는 이 나이에 90 먹은 동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세상 속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야 될 더 긴 세월 속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인생이 다 대단하고 다양하다 말하지만 제가 볼 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잊고 살았지만 우리도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좀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형제가 생겼어. 형제가 있다는 걸 알고 밖을 나가보니 우리에겐 친구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되었고 졸업하고 우리는 직장을 다닌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연인이 되었고 연인이 되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고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면서 이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었다가 조부모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엔드마크를 찍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다 대단하다 말하지만 사람은 다 그렇게 자식으로 태어나서 비슷하게 살다 그렇게 살다 맨 마지막에 임종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삶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난 프로 인생을 살았다 말하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프로 인생을 살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을 사는가? 다른 사람 얘기 다 빼고 다른 사람 인생 다 빼고 그렇다면 나는 프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마추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에 30세 이상 된 기혼 남녀, 결혼한 30세 이상 된 남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자식, 형제, 친구, 학생, 직장 이거 여러 가지 인생 이름표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씩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름표를 골라보세요. 이야기했더니 놀랍게 두 가지 이름표가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가 배우자로서의 이름표 하나, 또 하나 부모로서의 이름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름표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내리시고요.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좀 계세요. 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결혼 뭐 안 할 수도 있죠.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애가 있다. 높이 드셔야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있는 분들이. 자, 내리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배우자로서의 정체성도 상당히 큽니다만 보니까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지만 또 애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부모와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부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부모. 뭐? 많이 놀라셨어요. 소리 꽉 지르기만 하는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적 부모. 두 번째, 소리를 꽥 지르는 것 같지만 뒤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권위주의적 부모. 세 번째 부모는 아이들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 함께 알려주는 민주적 부모. 마지막 네 번째는 애가 학교를 가거나 밥을 먹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방임적 부모까지 이렇게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면 마치 이에 상응하듯 네 종류의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요새 이런 애들 뭐라 그러죠? 엄친아,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죠. 네, 중요한 건 뭐 그거지만 저희 집에 또 그 유명한 엄친아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엄친아인데요. 엄마 친아들이라고.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자식도 있으니까 두 번째 자식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그런 거 있었으면 여기 안 와요. 네. 괜찮습니다. 세 번째 자식도 있으니까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뭐만 하는 또 건강한 새끼. 이게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또 억수로 처먹어. 그냥 하루에 4끼씩 막 간식까지 그냥. 그죠? 여러분 그 와중에 최악의 자식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번째이자 최악의 자식이 바로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뭐 농담 삼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디 인생에만 프로가 있고 인생에만 아마추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봤더니 배우자도 프로 배우자 따로 있고 아마추어 배우자 따로 있더라. 부모 역시 프로 부모 따로 있고 아마추어 부모 따로 있더라.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감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나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프로다. 센터장님 두 손을 다 드신 건 모르겠소라는. 예.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혹시? 한 분 드셨어요. 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이 정도 인원에 한 분 정도, 이 정도 인원에 한 분 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한 분이 드셨는데 보통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얼굴이 두껍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전 진짜라고 확신해요. 진짜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한 분 제외하고 이 많은 분들 중엔 다른 분들은 손을 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일까? 겸손해서? 아니요.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서보세요. 겸손한 눈빛이 없다?
우리가 굳이 겸손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삶을 이만큼까지 이끌어왔고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겸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겸손할 이유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 왜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손을 들지 않으셨을까요? 왜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린 한 번도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심지어 무슨 기준이라도 있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나를 프로에 위치시키든 아마추어에 위치시키든 로케이션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린 단 한 번도 그 기준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준을 좀 함께 다루어 볼까 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발달 단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아이를 두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조사 좀 해볼까요? 자, 나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저출산 대책이 10시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오후 이제 5시에 가가지고 이제 CNBC, SBS CNBC에서 이제 백브리핑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인터뷰를 할 텐데 정말 저출산이 큰일이네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이는 0에서 1세다. 돌까지. 도에서 돌까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 아이는 1에서 3세다.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죠? 예. 몇 분 계세요? 오케이.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3에서 7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닌다. 오, 네.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 오, 이제 슬슬 말 안 듣죠? 자, 내리시고요. 자, 내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다. 꽤 많으실 거예요. 오케이. 오, 아이가 세리는 분도 계시고요. 내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오케이.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재수생을 포함하여 대학생이다. 오케이. 자, 내리시고요. 자, 내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30세까지 계실 거예요. 그럼요. 애가 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요.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 보세요. 그럼요. 자, 이제부터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내 아이는 30에서 40세까지. 40세까지. 오, 우리 어머니들. 꽤 많이 계세요. 자, 내리시고요. 내 아이는 40에서 50세. 계세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계신다니까요. 자, 진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내 아이는 50에서 60세. 혹은 내 아이는 환갑이 넘었다. 우리 어머니 애가 환갑이 넘었어요? 남편 말고. 진짜로 아이가 지금 큰 애가 네? 제일 큰 애가 몇 살이세요? 어머니? 손은 드셨는데 나이는 밝히고 싶지 않으신 거죠? 어쨌든 애가 큰 거죠. 지금 보시면 아이가 지금 1에서 3세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늙어가는 애들까지 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발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면서 성장을 마치고 노화 지점에까지 이르는 그 순간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괜찮은 부모,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부모, 기왕이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월이 괜찮은 그 그림을 한 번쯤 우리가 그리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부모의 이름으로 살지만 단 한 번도 동일한 이름의 부모로 살지 않는다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보통 아이가 0에서 1세일 때 우리의 이름은 부모가 아니고 원래 보육자란 이름입니다. 보육자. 여러분 보육자는 뭡니까?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내어주는 그 사람, 아이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보육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보육자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 생애 첫 번째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 숙제가 바로 뭐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아가며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발달은 살아가며 한 8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인생의 과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리 숙제거든요. 청소년기까지 그 숙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이 아이들의 인생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요. 삶의 만족도도 더 높을 거예요. 어때요? 한번 살펴보실래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0에서 1세 태어나 첫 번째 해야 되는 심리 숙제는 바로 뭐냐? 신뢰감이라는 숙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뢰감, 영어로는 우리가 trust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건가?
나를 지금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가 이렇게 믿을만 할 때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믿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막연하지만 단단한 믿음의 상태, 이걸 우리는 trust,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역할을 잘 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한 번 성취하고 획득한 이 숙제는 평생 동안 쭉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숙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야기는 보통 몇 세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론인데, 에릭슨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 숙제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수정론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또 바로 발달을 하게 돼요. 1에서 3세. 이때 우리 부모들의 역할, 이름표가 바뀝니다. 뭘로? 양육자로. 뭘로 바뀐다고요? 양육자. 양육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애 스스로 혼자 숟가락도 잡고 옷도 혼자 입으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양육자라고 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 시기가 애들이 한참 막 성장하면서 자아가 뽕싹 트고 소대변을 한참 가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애들 또 말도 또 막 시작하죠. 그러니 이 시기 애들이 자아도 싹 터, 소대변은 가려야 돼, 말은 좀 할 줄 알아.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오줌 넣을 거야. 거의 미친 거죠. 오줌은 절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이 새끼 더럽게 엉덩이 탁 때리고 딱 끌어 안아가지고 쉬 하면 애가 뭐라 그래? 아, 나는 등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 소대변 조금 늦게 가린 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소대변을 또 늦게 가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엄마들이 최근에는 우리가 또 책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한 시트콤에 보니까 왜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것처럼 아이들 양육을 때에 맞춰가지고 책에 나오는 그 발달 단계 개월수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 때 맞춰 애가 오줌을 못 가리면 얘가 늦는 거 아닌가, 병이 든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많은 분들의 성장과 발달을 보니까 기저귀 차고 대학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들의 불안은 아이들의 불안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 시기에 아이들을 두고 한참 뭔가를 새롭게 배워야 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Be generous. 좀 관대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이 시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수해가면서 밥도 막 절절절절 흘려가면서 그렇게 숟가락질 연습하고 처음부터 깔끔한 애가 어디 있어? 우리는 더 올렸어. 심지어 전 지금도 올려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좀 관대해야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를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생애 두 번째 심리 숙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심리 숙제가 바로 뭐냐? 자율감이라는 숙제를 해내게 되는 거예요. 자율감, 영어로 autonomy라고 하는 건데, 나 혼자 해봐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잘 못해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하나의 의지, 하나의 의도,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우리가 자율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음이 이때 형성이 됐다, 또 나중에라도 형성이 됐다, 그 이 마음은 평생 동안 쭉 지속되는 특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또 성장하죠. 3에서 7세 아이들 흔히 미운 4살, 미친 7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죠? 이 집 애들은 잘 들었나 보다. 이때 부모들의 이름은 훈육자로 바뀝니다. 그럼 훈육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를 알려주는 그 사람. 그래서 이 훈육자가 제대로 훈육을 못했을 때 전문가가 그 집에 찾아 들어가서 그 훈육의 방법을 알려주었던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잖아요. 왜 거기 보면 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네,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해요? 애팔을 붙잡고 너는 선생님 못 이긴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훈육의 방법을 잘 모를 때 훈육의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네 훈육자가 너에게 훈육할 때 넌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는 반응의 양식까지 알려주고 나왔던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아이들은 이 훈육자와 함께 뭘 알게 되는가? 해야 될 것의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내용도 알지만 얘네들이 진짜 알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식으로 그 규칙이 유지가 되는가, 이 울타리와 경계, 이 말뚝을 어떻게 박는가, 그 기준을 배우면서 아이들의 세 번째 숙제를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가 바로 뭔데? 솔선감, 주도성.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리더십.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기준과 규칙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을 딱 집에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놀이터에 나가서 실천하잖아요. 줄서 넘어오지 마, 오른쪽 왼쪽 이거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들의 리더십의 근간은 엄마들의 일관성 있는 규칙 만들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려요. 요 시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엄마 아버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양육의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어떻게 이거 나가 이 새끼야 그럼 어떻게 애가 엄마가 그러죠. 너 나가기만 해. 너 가만 안 둬? 그럼 애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가운데 서가지고 문지방 사이에서 오줌을 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이들은 소아정신분열이 25%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관성은 리더십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리더십도 배우면 좋지만 욕도 같이 배운다는 거. 언어 발달이 생겨나면서 이 시기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듣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가 애가 유치원 갔는데 어린이집 갔는데 욕을 배워와요. 아마 그 욕은 집에서 먼저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싫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름답고 또 보다 괜찮은 아이로 또 모범적인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존댓말 교육을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존댓말 교육을. 최근에 존댓말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존댓말 교육의 결과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까지 쭉 존댓말을 썼던 사람들의 그 성장 과정을 봤더니 사회 적응력 굉장히 높더라, 일탈행위 낮더라, 삶의 만족도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존댓말을 쓰십사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 눈빛을 보니까 우리 애는 이미 반말이야. 그죠? 우리 애는 이미 반말인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는 한 번도 간법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조각에 보면 찰흙처럼 척척척 이어붙이는 방법을 가법이라고 하고 돌멩이처럼 머릿속에 딱 계획을 짰다가 쫙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간법이라고 불러요. 인류는 단 한 번도 그 진보에 있어서 간법의 역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면서 붙여가면서 그렇게 창조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건 요 시기가 한참 언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하면서 더 이 만들어진 것들이 정교화되는 거거든요.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대신에 애들 존댓말 교육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아우 존댓말 교육 하다가 내가 지쳐. 그래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건데 이거는 내 힘든 일 다 남에게 줘 이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땐 요청을 하고요. 내 일이 아니라고 싶을 땐 조금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시기 3에서 7세 사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께 부탁을 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 전화드려요. 선생님 저희 자인이가 지금 그 존댓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좀 도움을 청하려고요. 뭐냐? 선생님 아침에 자인이가 원에 가면 그 자인이 그 알림장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스티커는 아이와 함께 문방구에 가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 작게는 30개 정도 들어있는 거 많게는 90개까지 딱 뒤에 붙여주시고 아이가 원에 2번 하면요 선생님 우리 자인이 어제도 엄마 아빠께 존댓말 잘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네 라고 대답을 하면 뒤에 있는 스티커를 하나 딱 떼서 그날 그 날짜에 딱 하나 붙여주세요. 그리고 머리 하나 딱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짧으면 20일 오래 걸려도 2달 반에서 석 달이면 아이들의 존댓말 교육이 완성이 돼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고 7세 반 아이였는데 7세 반 아이가 6명 있었대요. 그 6명의 아이들이 다 존댓말을 같이 하게 됐답니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죠. 아이들이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이번에 실패해도 돼요. 왜? 다음번에 또 시도하는 겁니다. 또 시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점점 더 가능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간혹 이제 선생님께 전화 드려야 되겠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에 우리 자인이 존댓말이 많이 늘었고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네가 좀 앞으로 좀 달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누가 권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단에 어떻게 순응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도움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훈육자로만 있냐? 초등학교 또 가야죠. 초 12세까지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역할은 뭐냐? 격려자예요. 여러분 격려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Good job, great, excellent, you did it. 역시나 잘했어. 이런 칭찬을 쏟아붓는 사람을 우린 격려자라고 하죠. 우리 왜 한때 격려자 칭찬 엄청 붐이 일었잖아요.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책도 다 알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강연의 그 책에 가장 뜨겁게 열광했던 첫 번째 그룹이 부모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 먹었죠. 예스, 오케이, 하겠어. 집에 가서 문을 쫙 여는 현장은 처참해. 그래서도 어려운 걸 못할 줄 알았더니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대로 우리가 봤던 대로 똑같이 못하고 내 환경에 맞춰서 약간 변경을 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잘한다 이 새끼야. 응?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과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냐. 짧으면 55년, 재수없으면 95년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늙어가며 흰머리, 흰털이 나고 코에서 귀에서 흰털이 나오는 걸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다 보니 언제까지 오로로 깍꿍하겠냐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보통 25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5세까지는 성장이고 25세가 넘어가면 노화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늙어가는 이 시점에도 쓸 수 있을 만한 줄기세포 같은 칭찬은 없을까? 이걸 찾게 되는 게 우리 왜 30 넘어가니까 누가 우리 보고 이쁘다 잘났다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도대체 어떤 말로 칭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잘했는지도 뭘 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고민하셨죠? 지금부터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1살이건 3살이건 5살이건 10살이건 20이건 30이건 40이건 50이건 상관없이 인간은 다 인정욕구에 목말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경영자 이거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론이라서 이거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주제예요. 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애들이 커도 엄마 어떡해요 올라와요. 아버지 방법 알려주세요. 시시비비 가르쳐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머리를 들이댈 겁니다. 부모는 살 의무만 있고 죽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괜찮은 부모로서 어떤 멘트를 좀 날려주면 좋을까 고민이시죠. 제가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보니까 발달 단계,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야.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돼요. 뭐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중요한 건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냐는 겁니다.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알아온 이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이 반복적인 이야기, 이게 바로 신의 보이스예요. 이게 바로 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심리학자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나서 다 신을 만난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신은 모두 부모다. 물론 애들이 크면 알게 됩니다. 아, 여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이 얘기가 뒤에서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겠지만 나중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쭉 이끌어가는 신의 소리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양육의 기술, 훈육의 기술 이런 것들 관심 많으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은 틀거리가 커야 돼. 큰 틀의 그림, 큰 스케치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떻게 뭐가 돼도 될 거야.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그 뭔가는 그 something, 그 what은 아이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우린 큰 스케치북만 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큰 스케치북을 주지 않으면 잔소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막 계속 벼랑 끝에서 미는 것 같은 느낌을 엄마가 주게 된단 말이죠. 큰 그림을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거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그 신의 보이스와 같은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만질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나머지 안쪽의 컨텐츠를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창조적으로 채워가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법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앞에서 보여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격려자와 함께 아이들은 어떤 숙제를 하는가? 네 번째 숙제, 근면감이라는 숙제를 해요. 딜리전스라고 하는. 이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나 혼자서 목표를 잡아봐. 그 전에 누가 시킨 목표, 하란 목표였는데 나 혼자 목표를 한번 잡아봐. 세워봐, 계획을.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도달한 적이 있으면, 성취한 적이 있으면 이 아이는 근면감을 획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1, 2, 3 등 ABC 이게 아니라 과제의 개념, 약속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내가 세운 과제, 내가 만든 과제,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한 것. 근데 격려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요거 보니까 격려하고 칭찬해줬더니 얘네들이 목표에 조금 더 쉽게 가더라. 조금 더 빨리 가더라. 다음 목표를 또 수월하게 세우더라. 이게 격려자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건 이론이고 제가 보니까 격려자 역할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중대하고 더 의미 있는 역할.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보니 사람에겐 다 마음 항아리가 있어요. 마음에 항아리가 하나씩 있어. 김장하셨어요? 요새는 김치 갈아 세신다. 이 마음 항아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 마음 항아리에 뭐가 쌓이는가? 괴로움, 슬픔, 걱정 그게 아니고 칭찬이 쌓여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칭찬해 주었던 사람들의 기억은 명확하거든. 놀랍죠? 칭찬은 징발되거나 휘발되지 않아요. 1만큼 쌓이고 5만큼 10만큼 쫙 쌓였다가 나중에 우리처럼 성인이 되죠. 이 항아리 이름표가 붙어 뭐라고? 회복탄력성이라는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탄력성은 뭡니까? 인간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데 봤더니 그 와중에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조금 더 쉽게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힘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이걸 회복탄력성, resilience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근간이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해주었던 칭찬에서 기인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차별로 융단 폭격처럼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칭찬을 언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가리는 잘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항아리는 뒤늦게 찼지만 우리 아이들의 항아리는 조금 더 빨리 차도록 많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애들은 또 큰다. 12세에서 18세로 가요. 그러면서 우리 역할은 상담자로 변화하는데 왜 상담자냐? Why? 어째서? 왜? 아이들의 뇌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름표가 있을 텐데 왜 상담자냐? 아이들의 뇌 때문인 게 지난번에 왜 서천석 박사님 모셨죠? 뇌 얘기 많이 하셨죠? 안 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7회 초등 정도 때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뇌는 뭐에 반응하는가? 보상에 먼저 반응하는 뇌예요. 그랬다가 놀랍게 성기로 딱 넘어가잖아요. 처벌에 먼저 반응하는 뇌로 이 작동 방식이 완전히 변경이 됩니다. 이 뇌라는 게 놀랍죠? 그러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 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뇌의 특성은 뭐냐? 보상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처벌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거의 뇌가 거의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몸만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진로, 이 시기 공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어떻게 엄마들이 다들 애들 잡으려고 PC방으로 노래방으로 얼마나 댕겨. 다이어트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5kg 잡으러 가죠? 30kg 도망가. 30kg 잡으러 가죠? 지구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력한 우리 부모들은 뭘 해야 되냐고. 게다가 우리 아이들 사춘기는 점점 발달 발육이 빨라짐에 따라 사춘기도 빨리 오는데 이렇게 무력해진 우리 부모들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간단합니다. wait.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상담자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다리면 감히 상담자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에게 간혹 던져주십시오. 가끔 던져주세요. 너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간다.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가 네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금방 못 가. 우리도 바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옥상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탈 흥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애가 들어올라 그러면 애 아빠가 이제 얘기하죠. 나가 이 새끼야! 그죠?
아빠들은 조금 묘한 게 있어요. 어릴 땐 그렇게 차에서 내리라 그러고 커서 그렇게 집에서 나가래. 나가고 싶으면 지가 나가던가. 꼭 애들 보고 나가래. 그럴 때 우리 배운 엄마들, 우리 배운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셔야죠.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이한테 나가 이 새끼야! 그럼 어떡해? 베란다로. 그죠?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려주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1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1인 있으세요? 아휴, 없구나. 없구나.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다 아주 잘 됐어요. 믿을 수 있는 1인 필요한데 없죠? 없잖아요. 없잖아. 또 없잖아요. 그죠? 잘 됐어. 그거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냥. 필요한데 없으면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에요. 운디드 하면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요. 상처 입은 이런 뜻이고 힐러는 치유자 이런 뜻인데 한때 우리나라 감성 멘토 정말 유행했잖아요. 다들 와서 여러분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우리 막 울고 막 난리 났었죠. 그분들 말씀 맞아요. 우리 정말 상처 많이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입으로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잊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상처만 있잖아요. 상처뿐이잖아요. 우리 벌써 죽었어야지. 벌써 죽고도 남았어야죠. 상처만 가진 인간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눈을 마주치며 조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상처도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상처 없을까요? 아유 전신만신 상처지.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만지셨잖아요. 제 나이가 22인데 한 번도 안 만지셨잖아요. 저희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희 남편이랑 저랑 둘이 걸어 들어갔잖아요. 결혼식 할 때. 제가 무슨 페미니스트 이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 아예 안 만지니까 그래서 둘이 걸어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원래 강원도 대관령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이 좀 있을 때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잖아. 근데 지금은 거기 대관령이 싹 양떼목장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거기 삼양축산이 유명했어요. 제가 그 삼양축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여기서 평지로 2km를 가면 여기 삼양축산 사람들 사례라고 여기 사옥이 있었어요. 이 사옥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산으로 4km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전민들, 여러분 혹시 화전민이라고 아세요? 예, 바닥에 불 질러서 비옥해지면 농사지어 먹고 사는. 근데 강원도 쪽 화전민들은 벌목을 같이 했어요. 이 화전민들이 버리고 간 집에 저희가 살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대요. 애지간히 가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 바로 위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언니가 딱 죽었는데 사실 애 난 지가 얼마 안 되자마자 애가 죽어버리니까 엄마가 막 젖은 막 불쳐 산후우울증 미친 듯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보니까 엄마가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근데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밸런스가 좋아지잖아요. 그래 어떻게 아버지가 강제로 엄마를 임신을 시키고 저는 언니 목숨값으로 제가 그렇게 생겨났는데 저희가 살던 이 집이 워낙에 외져 있으니까 1년이면 사람이 안 온답니다. 뭐 와봐야 뭐 나물 뜯으러 왔다가 길 잃어버린 할머니나 뭐 무장공비 뭐 이 정도인데 이 집에 웬 스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전설의 고향이 시작이 돼요. 이 스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서 오늘 나올 거야 내일 나올 거야 막 이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저희 집에 오자마자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뱃속에 있는 저 아이 태어나가면 만지지 마세요. 쟤도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집에 있는 식량처럼 생긴 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왠지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우리 스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 너무 잘 들었어. 이날 이때까지 저를 안 만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아예 안 만지면 감각이 없어요. 만지다 안 만지면 식별이 되니까 그 사이에 호기심이나 섭섭함이 들어오는데 아예 안 만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갔고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몇 번 말아먹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엔 전통이 생겼습니다. 토요일날 밤 8시가 딱 되죠.
밤 8시가 딱 되면 아빠가 술을 잔뜩 먹어.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제 위로 형제가 셋이 더 있었어요. 사남매를 쫙 앉힙니다. 무릎을 꿇려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자,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다 풀어! 우리 언니부터 잘 풀어! 매를 막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저 같으면 안 불고 안 맞겠어요. 그 매를 다 맞더라.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냥 저는 어차피 만지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았으니까. 때리지도 않았어요. 간접적 접촉도 없었으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저는 홀딱 벗겨서 밖에 내놨어요. 15살까지 그랬습니다. 놀라운 건 뭔가? 우리 동네 애들이 내가 나오는 시간을 알아. 할 일도 없는데 그때 단련이 돼서 그런가 이제 웬만한 일에도 창피한 게 없어요. 고통도 다 기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겠죠. 내가 나중에 커서 힘만 생겨봐. 내가 이 새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죽여버릴까 저렇게 죽여버릴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저는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0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영생하실 것 같아. 아프지도 않으셔? 그리고 저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저처럼 성장한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어떻게 해코지했거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적어도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삶의 만족도도 높고 심지어 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상처받은 적 많지만 회복된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술에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엄마가 옛날에 왜 그 밍크 담요라고 그 밍크 담요 들고 나와가지고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같이 울어줬던 우리 엄마. 아직도 제 벗은 몸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제 친구들. 그리고 이제 괜찮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얘기했던 저희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숱한 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저를 숨겨줬던 분들 그분들의 눈빛과 손길 그 말끝으로 지금의 저는 모자이크를 그때 형성된 그것들이 제 모자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 많고 상처를 가지고 성장하고 지금껏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상처뿐인 운디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힐러로 살 것인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힐러로 살기로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1인의 자격은 이미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없이 그렇게 성장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을 수 있는 1인과 함께 그래도 살만하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고백을 마치 숨처럼 내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을 수 있는 일인 상담자와 함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편안하게 해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18세가 넘어가죠. 우리는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아이들이 친밀감이란 숙제, 생산감이란 숙제, 그리고 통합성이란 숙제를 잘 해나가는가를 쭉 같이 늙어가면서 살펴보면서 링클 케어 그림을 나눴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상담자, 동반자 이거 다 해요. 웬만한 부모들이랑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프로부모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부모는 그럼 누가 프로부모인가? 전 지금부터 딱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3가지 기준 전 이걸 3P라고 부르는데 3P 잘 들어보시고 3가지 P로 시작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3번 피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피어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P가 바로 뭐냐?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여러분 프라이드 뭡니까? 자동차.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자신감이다, 자부심이다, 자존감이다, 자긍심이다 여러 가지 단어로 말씀하셨죠. 놀랍게 우리의 다양한 이 해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밑바닥부터 쭉 올라와야 진짜야. 안쪽부터 쫙 올라와 이게 참이야.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어떻게 된 게? 왜? 내 건 올라오다가 푹 꺼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문화 코드 자체가 shame and honor, 곧 명예와 수치 코드라는 문화 코드를 사용하는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케이, 다 낮아. 오케이, 괜찮아. 다 낮으니까 내 건 더 빨리 꺼져. 심지어 혹시 내 낮은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전달될까봐 천정긍긍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넌 뭐라고 할 건데? 넌 그래서 그 프라이드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이는 게 다예요. 이거 들리는 게 다입니다. 제가 왜 감히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네. 그죠? 저는 뭐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에요. 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믿는지 아세요? 간단해. 우린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출해요.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여쭤보면 여러분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잘한다, 이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선물 팍팍팍, 유산 미리미리 팍팍팍 주죠. 애들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해석을 지 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물어보면 아이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아버지의 정확한 직장명, 직급명,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적어봐라. 이걸 다 쓸 수 있는 아이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0명 중에 50명이 50명.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요청했어요. 자, 아버지를 그려보자. 애들이 아버지를 그렸는데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싹 다 자. 한 번에 약을 풀어도 그렇게 자기는 어려워요. 다 자. 가끔 눈뜬 아버지 소리 질러.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7년 뒤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동일 집단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가며 하는 연구를 우리가 종단 연구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종단 연구를 통해서 13세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이에서 20세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은 성인의 나이에 도달해서 그 400명 중에 289명을 찾아갔습니다. 289명을 찾아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아이들 진술이 놀라웠습니다.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우리 아버지 잘 몰라요. 나 우리 아버지 싫어요. 내 아버지도 나 싫어요.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 같죠? 이 아버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애도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겠어요. 우리 집에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왜 이런 진술이 쏟아질까? 왜 이런 진술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는 일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 일을 절대 털지 않아. 이거 완전 국정원 1급 비밀이야. 절대 털지 않아. 그러니 아이들은 본 것을 통해서만 기억하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으니 그 사이 지점은 어떻게? 오해가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뭐냐? 새로운 단어를 좀 시작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원래 3피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이게 원래 보통 이 강의가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6시간짜리, 8시간짜리, 2박 3일짜리, 5박 6일짜리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의 시간에 강의를 하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넘버원 아이템은 똑같아요. 프라이드예요. 이 한 가지를 오히려 정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큰 그림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어, 문장, 스토리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지금은 만물상에 출연하지 않는데 그게 뭐 살림하고 요리하고 뭐 이런 프로인데 제가 한참 만물상에 출연할 때 우리나라 요리 못하는 여자 셋이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김원희, 김미화, 이호선. 근데 이제 이게 요리 못하는 게 농담이 아닌 게 한 번은 제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매운탕을 끓였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딱 맛보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뭐 요리 못하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요리 망할 때마다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죠. 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잖냐. 김치찌개 하나는 어마어마하잖냐.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수능이 있던 날로부터 딱 3주 전에 제 아들이 생애 첫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고3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자애도 고3이더라고요. 인사하러 왔는데 죽일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남의 집 귀한 녀석이 저희 집을 찾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뭐래도 외계에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눈치까지 없어.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이런가 뭘 한다고 이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찬찬히 물어보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라. 그리고 제 딸한테 저 요리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가 그 얘기를 했을 땐 지 남자친구이자 제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아무리 엄마가 요리를 못해도 제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들이 제 아들이 딱 나서더니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다 빼고 그날 저녁은 김치찌개 먹었는데 원래 그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죠? 엄마 입에서. 그죠? 저는 변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변명이었는데 제 아들은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에 제 변명의 말을 떠올려서 그 위기를 넘기는데 쓰더라는 거죠.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이 태산이야.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부터 프로, 아마추어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여러분 프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프로페셔널?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붙이고 그걸 남에게 부르게 하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상담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아동 상담 오은영, 개 상담 강형욱, 그리고 성인 상담 이호선.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맘대로.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걸요. 살다가 애 문제 빼고 개 문제 빼고 부부 문제나 부모 문제나 중년 문제나 노년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나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참 놀랍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평가를 맡기지 마세요. 사람은 자동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네모야,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뭔데? 우리 아버지 컨대인증 만든다 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니네 엄마는 뭐야? 그럼 우리 엄마는 네모야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죠. 애들이 생각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자부심의 근간이에요. 이 세대의 자부심은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되고 부모의 자부심은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의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는 네모야, 우리 아버지 네모야 이거 있는 애들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있는 아이들은 엄마 우리 엄마는 네모야 이 얘기가 본인 입으로 튀어나오면서 아이들의 심장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이들의 자부심이 너는 뭐가 될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돌아가는 힘, 모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밤 12시까지 제가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12시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를 줄지 일생일대의 역사를 바꿀 단어 마시고요. 그냥 3개월짜리 비자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 동안 쓸 거 나는 네모야. 아빠 이름도 하나 붙여주세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니네 아빠는 이거야. 이거 하나는 끝내줘. 이거 있죠? 요거 하나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프로가 내일이 어디 있어? Not yesterday, not tomorrow, only today.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안 하죠? 내일도 안 해. 내일 안 하죠?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프라이드 가져라 마져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대신에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을 간단하게 넣자면 짧게 3가지 기술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심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칭찬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칭찬을. 아오, 칭찬.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칭찬법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애들한테 아주 잘한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술적 칭찬. 첫 번째 신체 하나 고르세요. 신체. 아이들에게 신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이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애가 있으면 애들한테 가서 우리가 신체 목 아래와 목 위가 있으면 가능한 목 위,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얼굴 부분이 좋아요.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뭐 정 없으면 뭐 귓볼, 심줄 뭐 아무거나 괜찮아. 얼굴 중에 그나마 건질만한 거 있죠. 그거 하나만 딱 정해서 큰 애가 눈이면 둘째는 코든지 뭐 다른 걸로 해야 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딱 한 눈만 골라서 이번에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그냥 눈이 아니래도 그냥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이야기하죠?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3주간 계속 볼 때마다 역시 넌 눈이야. 어쩜 이렇게 눈이 역시 넌 눈이야 이러죠? 애들이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견딘다. 견뎌요. 견디고 나서 어떻게? 4번째 주간엔 하지 마세요. 4번째 주간에 하지 않죠? 4번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4번째 주간에 끝이 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눈을 막 참 놀랍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30이 넘어가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네가 잘났다 이쁘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장했어도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눈 하나를 주셨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심장을 얻어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주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시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얼굴에서 건질 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특성으로 가는 겁니다. 특성이 사실은 더 좋긴 해요. 어쩜 이렇게 넌 부지런하니? 어쩜 이렇게 넌 목소리가 좋니? 넌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니? 넌 어쩜 이렇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 어쩜 이렇게 넌 약속을 잘 지키니?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세요. 그래야 그게 그 아이들의 이름표가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은 자기의 이름표를 붙이고 타인의 이름표까지 붙여주는 게 진짜 프로죠.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걸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마음 항아리를 채우고 회복 탄력성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또 접촉이잖아요. 접촉.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왜 토크쇼 되게 유행했죠. 황금알 막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역술가들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역술가들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관운이 있다고. 저 사주하고 관상에 그렇게 나 예수 믿는데 그렇게 관운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때는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저는 불러도 안 나가요 하면서도 이제 언제 소식이 오나 이랬는데 정말 제가 관운이 있더라고요. 관운이. 작년에 다이어트 하다가 관에 들어갈 뻔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선거에 나갔어요. 선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제가 관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선거에 딱 나갔어. 근데 선거에 나가서 저랑 악수를 한 그룹이 있고 악수를 하지 않은 그룹이 있죠. 악수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악수를 한 그룹이 저를 뽑을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접촉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우리 접촉만으로도 전달이 돼요. 아이들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느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느껴요. 여기가 안전한 환경이고 나를 안아주는 환경, 홀딩 인바이러먼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놀라울 정도로 미소. 아이고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미소. 그런데 기술적 미소는 따로 있더라. 이 기술적 미소의 이름은 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이렇게 불러요. 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제가 단연간 훈련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입만 있으면 다 아는데 보니까 입이 다 있어.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세요. 진심은 개나 줘버리세요. 왜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읽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단연간 훈련된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나?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쉽죠? 별거 아니죠? 자, 별거 아니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깨 한번 풀고, 자, 어깨 한번 풀고, 자, 입도 풀고, 아르야. 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우, 잘하셨어요. 앞에 보고는 다 잘해요. 지금부터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이 사람 몇 걸음 가기야 하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꽃을 향하여 가장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칭찬이, 어쩌면 우리의 접촉이, 어쩌면 우리의 미소가 우리에게 기술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 심장을 뛰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쪽으로 또 그들의 세상을 향해서 가장 빠르고 즐겁고 힘차게 걸어가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강연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흔치 않은 일인데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꼭두새 질문이 드디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고 감사하고 먼 길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첫 딸을 둘 키우는데 네. 중2고 지금 둘째가 6학년이에요. 네. 근데 중2는 정말 안아주면 안기고 뽀뽀도 하고 입에도 하고 다 하는데 둘째는 슬쩍 빼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한 6학년 2학기 정도부터 빼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있거든요. 네네. 자려고 하면 안아주고 또 잠 온다면서 이러고 아침에 또 짜증내도 조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에는 좀 잘했는데 순간 한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근데 큰애는 이제 안아주겠다 그러면 뽀뽀도 하고 막 그러고 둘째 막 몸을 뺀대요. 큰애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뽀뽀를 왜 엄마랑 해? 아이들은 커가면서 점점 독립적이 되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만져야 하는 이유는 커서는 거의 만지게 되기 어렵고 큰 아이들이 되게 수능적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조금 더 독립적이고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언니를 더 많이 안아주는 것 같은 마음에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아이가 사춘기 벌써 접어들었고 둘째는 조금 더 심리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들이 겪게 되는 접촉을 조금 멀리하면서 또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접어들어간 거라서요. 지금부터는 상담자 역할에 조금 집중하시고 앉는 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기 좀 일찍언이 오고 제가 뭐 이래저래 하느라고 아침부터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녹화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갈 길 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눈치 없는 분 질문해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건 농담 삼아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붕 마카는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거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 12시 넘기지 마시고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 엄마는 네모야, 아버지는 네모야, 이거 딱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2018년도를 마감하고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우리는 그 기준점을 마련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가족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액션 하시기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